안녕하세요. 안산단원고 2학년 8반 김재훈 학생의 아버지 김기현입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은 12분의 작가분들께서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하나의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고자 240일간 안산, 청운동, 북해, 광화문, 팽목항에서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목소리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읽는 글은 안산단원고 2학년 8반에 다녔던 재훈이의 엄마 이지연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된 시간에 감사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갈 시간을 바라며 2학년 8반 김재훈 학생의 어머니 이지연 씨 이야기. 재훈이 어머니는 청운동, 광화문, 그리고 국회 등지에서 서명운동이나 도보행진을 할 때 늘 조용히 있는 분이었다. 그가 사람들 앞에 나와 얘기하는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없다. 그래서 더 궁금했다. 그의 쌍꺼풀진 큰 눈과 선한 인상이 한 번쯤은 편안히 말을 건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다. 그는 나의 인터뷰 요청에 눈물이 많아 말을 못해요. 그런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웃느라 또 말을 못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안산으로 가는 길에 곧 도착한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어서 오세요 라는 문자로 답해왔고, 거의 다다를 무렵에 보니 저 멀리 집 앞으로 마중을 나와 있는 그가 보였다. 그는 인터뷰 전날 1시간밖에 못 잤다고 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생각하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다. 그의 손에는 지난 일들을 빼곡히 정리한 종이 석장이 들려 있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재훈이를 가리키는 우리 애와 다른 아이들을 표현하는 우리 애들이 섞여 있다. 그의 시간 속에서 재훈이와 재훈이가 아닌 아이들의 경계는 희미해졌다. 우리 애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애들의 이야기가 되고, 떠난 아이들을 말할 때에 그것은 또한 어느새 우리 옆에 살아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된다. 우리를 품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된다. 매일 아침이면 재훈이랑 재영이 깨우는 소리, 설거지 소리, 찌개 끓는 소리가 들리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애가 움직이는 소리, 엄마가 말하는 소리, 그런 아침을 깨우는 소리들이 없어요. 전에는 집에 있을 때 음악을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쫙 깨고 있었죠. 오전에는 클래식, 오후에는 가요, 저녁에는 왕영은 씨 프로그램. 그런데 이제 전혀 음악을 듣지 못해요. 애들이 힘들게 갔는데 엄마가 돼서 음악이나 듣고 있구나 싶어서 미안해서 음악을 듣질 못해요. 음악을 들으면 즐거워야 하는데 이제 음악을 들으면 힘들게 간 우리 애들 생각이 먼저 나요. 어쩌다 나도 모르게 라디오에서 들었던 음악을 흥얼거리다가도 그게 도로 쏙 들어가요. 아, 이게 아니지 하고 쏙 들어가.
가만히 멍하게 있으면 아이들이 생각나고 거기에 끊임없이 빠져들어요.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듣지도 않으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그냥 틀어놔요. 집에 떠드는 소리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작은 애가 있으니까 이제 마음을 잡아야지 해서 잡아진 거지. 진짜 외동딸이나 외아들을 둔 부모들은 너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잡을 게 없잖아요. 애들하고 주고받던 그런 것들이 인생의 즐거움이잖아요. 그게 송두리째 없어진 사람들은 진짜 무얼 갖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술을 거의 못 마셨거든요. 이때까지 집에서 혼자나 부부끼리 앉아 술 한잔 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아, 술은 이런 맛이구나 느꼈죠. 육아득들하고 같이 술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한 모금 마시면서 다 털어버리자고 했다가 애들 생각이 다시 나면 아, 몰라. 그러면서 다시 마시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유가족 중에 삶을 이어가는 게 힘든 사람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선 안 되는데 길을 가다가 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뻔히 알아요. 쌩 하고 차가 들어온다는 걸 아는데 나를 내던진 거예요. 차가 급정거하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한순간에 나를 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면 뭐해 그러는 거죠. 생명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자살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를 내치고 몰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운영하는 게,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드는 일처럼 무거워요. 노래를 들어도 예쁜 꽃을 봐도 눈물만 나요. 웃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낯설고 저만 뚝 떨어져 나와 혼자가 된 것 같아요. 재운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슨 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4월 16일에는 제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아침 9시 15분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재훈아? 답을 보냈더니 아니에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죠. 재훈이가 엄마, 배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제 캐리어가 저기 멀리 미끄러졌어요. 그래요. 제가 그래? 어떻게? 걱정을 했더니 재훈이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서는 헬기가 돌고요. 구명조끼 입고 있고 바다에는 구명보트도 있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재훈아, 알았어. 긴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 엄마가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전화 안 할 테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그러고는 전화를 끊으려는데 선생님이 재훈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제가 전화를 길게 하고 있으면 재훈이가 신경 쓰느라 오히려 더 복잡해져서 일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빨리 전화를 끊었거든요. 재훈이가 가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전화를 다시 해볼 생각을 안 했을까? 외출하려 했던 참이라 그 상황에서 제가 머리를 감았어요. 애 전화를 받고도 설마 하면서 머리를 감았어. 어쩜 그렇게 여유롭게 머리를 감았을까? 어떻게 엄마가 돼갖고 이렇게 천연독스러울 수가 있을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이런 상황은 생각을 못했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생각했던 거죠. 이렇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얘 아빠가 성남에서 오는데 놀라서 급하게 오면 위험하니까 걱정이 돼서 배가 기울었다는데 재훈 아빠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제가 먼저 학교에 도착했는데 조금 지나니 얘 아빠가 왔더라고요. 진도 가는 차 안에서도 저는 계속 목줄을 돌리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너무 통곡하니까 애 아빠는 걱정됐는지 그런 나를 쳐다보고 애 아빠는 굉장히 묵묵한 사람이라 제 앞에서 거의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어요. 팽목항에 갔을 때 사실 처음에는 아이가 없다는 걸 인정 못했어요. 제가 평소에 조용조용한 편이에요. 근데 아이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받쳐 끓어오르는데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큰 소리로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크게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전에는 생각 못했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어떻게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죽었을까? 엄마 아빠를 불러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죽었을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이 사회를, 나라를 믿었고 이 모든 사람의 건전한 의식을 믿고 있었는데 애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들이 배신감과 상처를 안고 갔겠구나. 재훈이는 사고 8일째에 그러니까 23일에 138번째로 나왔어요. 장례 치르는 동안 전주에 계신 친정엄마가 안산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산무제까지 지내고 난 다음에 친정엄마가 몸이 편찮으셔서 안산에 오래 계실 상황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아이의 유품을 대시 정리해주는 것이 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길이라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 꺼내놓은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유품을 정리하겠냐? 어떤 마음으로 정리하겠냐? 엄마가 해줄 건 해주고 가야겠다. 책하고 옷을 정리하시고 태울 건 태우시고 저는 엄마 말에 따랐어요. 아직은 유품을 정리할 때가 아닌데 나중에 너무 서운할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엄마가 강경하게 나오시고 엄마의 뜻에 따르는 것도 효도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후회가 되는 거죠. 재훈이를 너무 빨리 떠나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장이 휑한 것도 서운했고 재훈이 옷장이 빈 것도 서운하더라고요. 학교에 갔더니 수학 선생님이 재훈이가 정리한 노트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꼼꼼하게 별표도 치고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것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훈이 앨범을 새로 정리했어요. 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사진을 모아놓은 앨범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정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하지 못한 사진 정리를 한꺼번에 다 해버렸어요. 제 컴퓨터에 있던 재훈이 사진은 언제인가 다 지워져 버려 친척 동생들 사진기에 있던 사진을 다 받아왔어요. 사실 애가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엄마 욕심이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애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서 애 사진 나온 거 하나라도 반갑고 해서 성당에 복사라고 교육을 받고 신부님의 일을 돕는 아이가 있어요. 재훈이가 그걸 했었죠. 신부님 옆에서 시중 들며 두 손 모아 기도하던 재훈이를 볼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 참 너무 예쁘다 라고 했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 했는데 지금 보니 그 사진이 없어요. 재단 위에서 신부님 옆에 선 모습을 찍었어야 했는데 저도 기도하기 바빴나 봐요. 그런 사진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재훈이가 어린 사촌동생들을 그렇게 잘 돌봤더라고요. 사진 보면서 애가 장남, 장손이어서 어려움이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동생뿐 아니라 사촌동생들까지 돌보느라 어휴, 애가 재미나면서도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더라고요.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 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애가 앨범 2개도 못 채우는 인생을 살았구나. 얼마나 꽃다운 나이에 엄마 아빠하고 겨우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때에 정말 만지고 또 만져도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재훈이가 덩치도 있고 키가 186이었거든요. 엄마가 뽀뽀하자고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들면 입에다 뽀뽀를 쪽 해줘요. 그러면 저는 머리 만졌다가 이렇게 가슴도 쓰다듬어주고 친정엄마가 그랬어요. 쪽쪽 빨지 말아라. 애 버릇 나빠진다. 그러는 거 아니다. 근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다 귀한 자식들이었겠지만 재훈이는 저한테는 큰 아들이었고 너무나 비중이 컸어요. 작은 애는 몸도 작고 예민하고 천식도 있어서 마음이 많이 쓰이는 애거든요. 근데 재훈이는 건장하고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모든 것이 너그럽고 편안한 아이였어요. 자랄 때 재훈이는 또래보다 한 뼘 이상 컸어요. 그래서 항상 든든했죠. 고1 때 생활기록부를 보니 재훈이가 자기보다 힘없는 아이를 잘 보살피고 힘을 실어준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모든 애들한테 신망받는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다른 좋은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와 닿았어요. 얘가 작은 아이들을 잘 보살폈구나. 재훈이가 성격이 온유했거든요. 급한 것도 없고 성격이 온순해서 사람들이 잘 따르고 애도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재훈이한테 많이 기대했고 자랑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그랬나? 사실 애는 제가 자기 자랑하는 걸 싫어했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저한테 2번 화낸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얘가 잘한 게 있어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로 얘가 들리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재훈이가 학교에서 이러한 걸 했어. 너무 잘했어. 그랬더니 재훈이가 저쪽 방에서 듣고는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런 칭찬은 하는 게 아니라고 발끈한 일이 있어요. 고2 때 학교에서 천하남 추모시나 산문을 지으라고 했나 봐요. 재훈이가 쓴 시를 읽어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쓴 것 같은 거예요. 북풍의 바람에 꺾어진 하얀 꽃이 꼭 재훈이 같아요. 눈물이 되어 돌아왔네라는 식구는 꼭 자기 얘기를 미리 예견한 듯한 느낌이 막 들어요. 빨간색으로 노을진 백령도 바다, 구슬피 파도치는 슬픔의 바다, 용감한 영혼들이 정처 없이 떠도는 곳, 북풍의 바람에 꺾어진 하얀 꽃, 바다에서 떠내려왔네. 하얀 꽃이 되어 돌아왔네. 우리의 가슴 속에 눈물이 되어 돌아왔네. 재훈이가 작년 제 생일에 선물을 줬어요. 제가 텔레비전 드라마 남자 주인공을 무척 좋아했는데 그림으로 그려줬어요. 음악도 찾아 다운받아주고
사진도 받아 엄마한테 넘겨주고 자상한 애였어요. 생일 편지도 같이 줬는데 제 생일 때도 어머니가 손수 써주신 편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네요. 왜냐하면 저는 스스로 글솜씨가 없다고 생각해서 편지를 안 써줬거든요. 재훈이가 가고 난 다음에 이게 생시인가 꿈인가 아들을 잃은 것이 맞나 정말 마음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마음이 헛헛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도 잡고 있어야지 싶고 재훈이가 그립고 미안해서 그때마다 핸드폰 메모장에 글을 썼어요. 재훈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힘들어서 글을 쓰기까지 5개월이 걸렸어요. 글을 쓰면서 미안한 마음을 재훈이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죄인이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재훈이에게 미안한 일이 많아요. 4월 16일에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머리를 감았는지 그것도 미안하고 살아생전 그 아이의 스케줄을 제가 마음대로 다 정하려 한 것도 미안하고요. 내 인생 책임지는 것만 했어야 하는데 아들 인생까지 책임지려고 한 거예요. 애가 주말에 있는 수업에 늦는 거를 제가 너무 싫어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수업에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애한테 전화로 야단치고 그랬죠. 그게 참 마음에 걸려요. 물론 애가 제 말을 잘 따라줬지만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텐데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주지 못한 것도 후회돼요. 운동도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어 보고 술 한 잔도 어쩌다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작은 애한테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엄마가 너 많이 밀어줄 테니까 그렇게 말해요. 재영이는 어제도 새벽 1시에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고 있었는데 새벽까지 뭐 했냐니까 공부하느라고 1시까지 안 자고 있었다고. 엄마가 그렇게 시간 관리 안 해도 스스로 충분히 알아서 하는 아이인데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안달하면서 애들을 힘들게 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시댁에 어머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셨을 땐 시댁으로 많이 갔는데 안 계시니까 애아빠가 주로 애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어떤 집은 주말에 혼자 등산 가는 아빠들이 있다고 하는데 애아빠는 애들이랑 수영장에도 가고 산에도 다니고 캠핑도 갔어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애들하고 같이 다니길 좋아했어요. 여름 휴가 때엔 항상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고 며칠씩 멀리는 안 가더라도 강원도든 어디든 다니면서 텐트 치고 놀다 오고 최근엔 캠핑족이 많이 생겼지만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부터 많이 다녔어요. 애들 요만할 때부터 안고 업고 다녔어요.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재훈 아빠의 어떤 점이 좋아 결혼했느냐고. 재훈이 아빠는 사람들을 많이 어루만져준다. 장애 있는 조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재훈이 아빠라고 하면 껌뻑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재훈이가 더 잘생기긴 했는데 얼굴도 아빠랑 닮았고 너그러운 점도 아빠 닮았어요. 저는 애 아빠한테 재훈이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재훈이가 이거 했으면 좋아했을 텐데 이 음악은 재훈이가 좋아했던 건데 이건 재훈이가 맛있게 먹던 음식인데 재훈이랑 같이 왔던 곳인데
그렇게 재훈이 흔적을 따라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얘 아빠는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스스로 얘 얘기를 내뱉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 응 맞아 하며 끄떡이는 정도예요. 재훈 아빠는 팽목항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제 앞에서 거의 눈물을 안 보여요. 제가 청운동으로 국회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재훈이 엄마라고 했더니 그분이 아 재훈이 엄마냐 라며 재훈이 아빠를 안다고 아빠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재훈이 아빠가 착하다고요. 어떤 분이 재훈이 아빠 손을 잡고 우니까 같이 울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여줬거든요. 애 아빠는 직장을 다니니까 평일에는 못 가고 토요일, 일요일에 광화문이나 청운동에 꼬박꼬박 가요. 금토일 연휴인 날에는 집에 안 오고 청운동이나 광화문에서 시간을 보내고요. 회사 가는 날에도 회사 근처에서 간담회가 있으면 잠깐 갔다 와요. 출장 가서도 일정이 맞으면 그 지역 간담회에 살짝 들르는 시기예요. 내 앞에서는 울지도 않고 애에 대한 얘기도 많이 안 하는데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분출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중3인 동생 재영이도 16일부터 수학여행이었어요. 그래서 겹친 거예요. 아침에 김밥 싸서 재영이 보내고 나니까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재영이가 형 소식을 몰랐으면 했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알았대요. 저랑 애 아빠는 다 진도에 와 있고 전주의 친정 엄마 아빠도 전주에 오시고 군포의 동생들도 진도에 와버려서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영이가 수학여행지에 계속 있게 해달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재영이한테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기 싫었어요. 그때 상황이 애를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재영이가 수학여행 내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맙게도 담임선생님이 재영이를 집에 데려다 주셔서 마침 삼촌이 재영이를 데리고 진도로 내려왔어요. 팽목항에서 재영이가 못 온 걸 봤죠. 사복 경찰들의 모습,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거, 사람들끼리 언쟁하는 것도 봤고요. 아빠들이 진도대교까지 걸어갔잖아요. 그 사이에 우르르 저희 엄마들도 나와서 경찰들하고 대치하는 상황이었어요. 재영이가 짐차 뒤쪽에 올라서서 보고 있더라고요. 재영이한테 위험하니까 체육관으로 다시 가 라고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이거 봐야 해 라면서 다 본 거예요. 애가 뭘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애한테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저희들이 안타까웠고 애한테 보여주기 싫은 장면이었지만 애가 본다고 하면 보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재영이는 엄마 아빠보다 형을 더 좋아했어요. 재영이는 형한테 조금 덤비는 스타일이었고 옹아는 동생의 모난 점도 잘 보듬어 줄 줄 아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재훈이가 귓볼을 만지는 습관이 있어요. 자면서 동생 귓볼을 만져요. 옹아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잠을 못 자잖아요. 재영이가 까탈스러운 성격인데도 싫다는 소리 안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주더라고요. 재영이가 수학여행 내내 울었다고 들었는데 팽목항에서 저를 본 다음부터는 울질 않는 거예요. 재영이가 나는 엄마가 옆에서 울어도 눈물이 안 나와 그러더라고요. 추모공원은 가는데 분향소는 안 가고
트라우마 센터에서 하는 행사도 절대 참석 안 해요. 상담도 안 하고. 근데 학교나 집에서 생활하는 거는 잘해요. 그전보다 더 성실해지고 더 침착하게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안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 울 때도 있고 울면서 자기 안의 것들을 표현하고 흘려보내야 하는데 안 그런 아이는 더 잘 지켜봐야 한다고 들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제 재영이가 세월호에 관한 책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엉아가 불쌍해 하면서 엉엉 울다가 제가 괜찮아 재영아 그랬더니 바로 그쳤어요. 재영아 울어도 괜찮아. 슬퍼할 때는 슬퍼할 줄도 알아야 해. 울어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해 그랬죠. 왜 그럴까요? 나는 막 애가 터놓고 울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걱정이 돼요. 불안한 것도 있어요. 재영이가 집에 없을 때 조금이라도 연락이 안 오거나 늦을 때 그래요. 연락해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것도 트라우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팽목항에 갔다 온 다음에 재영이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큰아이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어찌할지를 모르겠는데 재영이는 성격이 좀 거친 면이 있었고 재훈이가 동생의 그런 성격을 다 받아준 거예요. 감싸는 거야. 근데 재훈이가 가고 나하고 재영이 이렇게 둘이 되니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작은 애하고 엄청 싸웠어요. 재훈이가 있을 때는 작은 애하고 싸운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엉아가 중간에서 다 덮어졌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재영이가 잘 입고 있던 교복을 줄여달래요. 재훈이는 컸기 때문에 산 교복을 줄일 필요 없이 그대로 입었어요. 근데 작은 애는 몸이 작으니까 교복을 줄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줄이겠다 했죠. 그런데 제가 세탁소 와서 자기 말대로 이야기 안 했다고 더 줄여야 하는데 이게 뭐냐며 저한테 길거리에서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길거리에서 싸웠어요. 저는 저대로 슬픔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랑 싸우게 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서예를 10년 동안 했어요. 한문 교육을 전공해서 대학 때부터 서예를 쭉 했거든요. 근데 직장을 잡고 결혼하면서 서예를 못하게 됐죠. 그러다가 큰애 가졌을 때 한글 서예를 조금씩 했고 큰애가 자라고 둘째 생긴 다음에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 붓을 잡았어요.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취미로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걸 잘 해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아파가면서 힘들게 공부해서 딴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신선했어요.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애들한테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괜찮은 엄마가 되고 싶다. 애들한테 귀감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아프지 않는 이상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잠깐 쉬어라. 과일 주고는 바로 서예를. 그렇게 하루에 서너 시간씩 했으니까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그랬으니 저한테는 서예가 굉장히 큰 의미였죠. 선생님도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대회에 있을 때마다 항상 상을 탔으니까. 추천 작가가 됐고 앞으로도
괜찮은 작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려 했죠. 근데 작년 10월 정도에 목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목이 아팠는데 계속 살살하면 되겠지 하고 아픈 걸 참았는데 어느 날 추운 곳에서 운동을 했더니 갑자기 목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목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이쪽 치료하다 보면 다른 쪽이 뻐근해서 문제가 되고 고개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울면서 살았어요. 조금 더 하면 고지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목이 너무 아파 거기서 멈추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좌절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내 몸 자체를 움직일 수 없어 힘들고 괴로운 것도 있지만 서예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상실감이 무척 심했어요. 작년 겨울에 우울증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힘들었죠. 하루에 서너 번 운동하고 한두 번은 누워 있어야 했고 고개 숙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했어요. 차를 타면 목이 흔들흔들하니 차 타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근데 4월 16일에 진도를 가는데 5시간, 6시간, 장시간 차를 타고 가도 목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날부터 안 아프더니 하루쯤 견딜 만한 정도가 아니라 내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재훈이가 돌아갈 때 아픈 것을 다 안고 올라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아들이 엄마를 많이 사랑해서 엄마 병을 가져갔나 보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1박 2일 도보 순례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45분 이상 걸으면 딱 아픈 다리거든요. 그러고 나선 한 이틀 정도는 다리가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거뜬했어요. 그건 누구의 힘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몸이 너무 불편하면 따라오는 차에 타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차마 차를 못 타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걷자 싶어 서로 의지하면서 걸었죠. 힘든 거 모르고 오히려 더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꼈어요. 많이 걸으니까 힘은 들어도 정신이 맑아져요. 저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클 때는 뇌 기능에 좋게 모차르트 음악을 들어야 된다길래 계속 그 말을 신경 쓰면서 틀어줬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영어를 접해야 한다고 해서 계속 영어 테이프를 틀어줬었고 영어 학원은 어디를 보내야 하고 애 스케줄은 어떻게 잡아야 하며 애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요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등등만 생각했어요. 전혀 몰랐죠. 저만 삐뚤어지지 않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창 슬픔에 젖어 있던 무렵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딸과 아들을 잃은 부모를 만났어요. 그분이 고맙게도 위로를 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때 당시에 나는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남의 얘기였고 나와 먼 얘기였는데 이렇게 내가 위로를 받는구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껴안는다는 거 그전에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모른 채 하고 살았던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잘못한 게 있어요.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주민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그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저희는 뭐 하고 있었나요? 전혀 생각을 안 했어. 그런 거에 대해서 나만 보람있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거였지. 다른 사람의 고충이나 힘든 것들을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의를 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여기서 터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그래요. 요만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좀 불안해요.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나이 들고 그렇게 잘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저 아이도 위험에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큰애에 대한 슬픔이 너무 커서 분향소에서도 큰애밖에 안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분향소에 가면 무게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버텨내질 못하겠는 거예요. 내 아들을 잃은 마음이 커서 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아들을 두고 미사 드리고 했어요. 11월을 성당에서는 위령의 달이라고 해요. 죽은 사람들을 위한 달이에요. 전대사는 죽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가 그대로 전해져서 영혼이 편해진다고 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아들뿐 아니라 300명 넘는 다른 영혼들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구나. 세월호로 희생된 영혼들을 위한 미사를 드렸어요. 제가 다른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여러 사람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단체 사진을 찍는 꿈이었어요. 아, 그래. 그 사람들이 전대사를 받았구나 싶었어요. 4.16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가족의 중요성,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소중함, 몰랐던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하긴 했구나. 우리 아이들이 희생한 대가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팽목항에서의 기다림은 어둠의 기다림이에요. 맨 처음에는 그저 아이가 살아서 돌아오려나 그런 생각만 했고 죽어서라도 내 품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아이가 나온 후에는 그래도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는 목적 하나로 시간을 보냈어요. 진실을 밝히려 하는 조금은 희망의 시간이죠. 근데 이 기다림이든 저 기다림이든 우리 애들이 그렇게 괴롭게 갔는데 그만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건 엄마, 아빠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내가 눈 뜨고 있을 때까지는, 눈 감기 전까지는 진실을 알아냈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유가족들,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유가족들을 보면 안쓰러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느끼겠지만요. 물론 가다가 삐끄덕거릴 수도 있지만 저는 더 안아주고 싶고 더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그래요. 마음을 주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뭔가를 하면서 기다리려고요. 저는 미술을 할 거예요. 10년 동안 서예를 했지만 그 꿈은 날아갔잖아요. 서예는 고개를 숙이고 해서 목에 안 좋거든요. 이젤 놓고 하면 덜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미술을 해보려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밝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집이 넉넉하지 않아서 할 수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때를 놓쳤다며 굉장히 아쉬워하세요.
저도 그 꿈을 버리지 못해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분놀림 같은 것들이 눈에 삼삼해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마음에 큰 빛이 되면 참 좋겠구나. 밝은 빛이 되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작가 기록단 이호연. 이 방송은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판매한 수익금을 통해서 416 작가 기록단과 출판사 창비가 제작했습니다. 남은 수익금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디오 광고 아니? はい。 리포터가 아예 없어요? 광고가 심하면 광고주도 사요나라다. 난다요. 광고주는 화난다요. 그럼 팟캐스트 광고 어때? 광고는 팟빵 광고가 이치방 데스. 에? 팟빵 광고? 팟빵 광고와 리포터 아이디를 준다네. 디지털 시스템이라네. そうですか. 팟빵 광고와 쓴 만큼만 내면 ですか? 素晴らしい. 팟빵 광고네. 에드골뱅이 팟빵닷컴이나 02-6903에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고 2학년 8반 김재훈 학생의 아버지 김기현입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은 12분의 작가분들께서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하나의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고자 240일간 안산, 청운동, 북해, 광화문, 팽목항에서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목소리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읽는 글은 안산 단원고 2학년 8반에 다녔던 재훈이의 엄마 이지연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된 시간에 감사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갈 시간을 바라며 2학년 8반 김재훈 학생의 어머니 이지연 씨 이야기. 재훈이 어머니는 청운동, 광화문, 그리고 국회 등지에서 서명운동이나 도보행진을 할 때 늘 조용히 있는 분이었다. 그가 사람들 앞에 나와 얘기하는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없다. 그래서 더 궁금했다. 그의 쌍꺼풀진 큰 눈과 선한 인상이 한 번쯤은 편안히 말을 건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다. 그는 나의 인터뷰 요청에 눈물이 많아 말을 못해요. 그런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웃느라 또 말을 못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안산으로 가는 길에 곧 도착한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어서 오세요 라는 문자로 답해왔고, 거의 다다를 무렵에 보니 저 멀리 집 앞으로 마중을 나와 있는 그가 보였다. 그는 인터뷰 전날 1시간밖에 못 잤다고 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생각하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다. 그의 손에는 지난 일들을 빼곡히 정리한 종이 석 장이 들려 있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재훈이를 가리키는 우리 애와 다른 아이들을 표현하는 우리 애들이 섞여 있다. 그의 시간 속에서 재훈이와 재훈이가 아닌 아이들의 경계는 희미해졌다. 우리 애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애들의 이야기가 되고, 떠난 아이들을 말할 때에 그것은 또한 어느새 우리 옆에 살아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된다. 우리를 품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된다. 매일 아침이면 재훈이랑 재영이 깨우는 소리, 설거지 소리, 찌개 끓는 소리가 들리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애가 움직이는 소리, 엄마가 말하는 소리, 그런 아침을 깨우는 소리들이 없어요. 전에는 집에 있을 때 음악을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쫙 깨고 있었죠. 오전에는 클래식, 오후에는 가요, 저녁에는 왕영은 씨 프로그램. 그런데 이제 전혀 음악을 듣지 못해요. 애들이 힘들게 갔는데 엄마가 돼서 음악이나 듣고 있구나 싶어서 미안해서 음악을 듣질 못해요. 음악을 들으면 즐거워야 하는데 이제 음악을 들으면 힘들게 간 우리 애들 생각이 먼저 나요. 어쩌다 나도 모르게 라디오에서 들었던 음악을 흥얼거리다가도 그게 도로 쏙 들어가요. 아, 이게 아니지 하고 쏙 들어가. 가만히 멍하게 있으면 아이들이 생각나고 거기에 끊임없이 빠져들어요.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듣지도 않으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그냥 틀어놔요. 집에 떠드는 소리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작은 애가 있으니까 이제 마음을 잡아야지 해서 잡아진 거지. 진짜 외동딸이나 외아들을 둔 부모들은 너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잡을 게 없잖아요. 애들하고 주고받던 그런 것들이 인생의 즐거움이잖아요. 그게 송두리째 없어진 사람들은 진짜 무얼 갖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술을 거의 못 마셨거든요. 엄마가 안산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산무제까지 지내고 난 다음에 친정엄마가 몸이 편찮으셔서 안산에 오래 계실 상황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아이의 유품을 대시 정리해 주는 것이 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길이라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 꺼내놓은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유품을 정리하겠냐? 어떤 마음으로 정리하겠냐? 엄마가 해줄 건 해주고 가야겠다. 책하고 옷을 정리하시고 태울 건 태우시고. 저는 엄마 말에 따랐어요. 아직은 유품을 정리할 때가 아닌데 나중에 너무 서운할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엄마가 강경하게 나오시고 엄마의 뜻에 따르는 것도 효도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후회가 되는 거죠. 재훈이를 너무 빨리 떠나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장이 휑한 것도 서운했고 재훈이 옷장이 빈 것도 서운하더라고요. 학교에 갔더니 수학 선생님이 재훈이가 정리한 노트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꼼꼼하게 별표도 치고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것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훈이 앨범을 새로 정리했어요. 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사진을 모아놓은 앨범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정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하지 못한 사진 정리를 한꺼번에 다 해버렸어요. 제 컴퓨터에 있던 재훈이 사진은 언제인가 다 지워져 버려 친척 동생들 사진기에 있던 사진을 다 받아왔어요. 사실 애가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엄마 욕심이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애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서 애 사진 나온 거 하나라도 반갑고 해서 성당에 복사라고 교육을 받고 신부님의 일을 돕는 아이가 있어요. 재훈이가 그걸 했었죠. 신부님 옆에서 시중 들며 두 손 모아 기도하던 재훈이를 볼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 참 너무 예쁘다 라고 했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 했는데 지금 보니 그 사진이 없어요. 제단 위에서 신부님 옆에 선 모습을 찍었어야 했는데 저도 기도하기 바빴나 봐요. 그런 사진이 하나도 없어서 너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제가 전화를 길게 하고 있으면 재훈이가 신경 쓰느라 오히려 더 복잡해져서 일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빨리 전화를 끊었거든요. 재훈이가 가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전화를 다시 해볼 생각을 안 했을까? 외출하려 했던 참이라 그 상황에서 제가 머리를 감았어요. 애 전화를 받고도 설마 하면서 머리를 감았어. 어쩜 그렇게 여유롭게 머리를 감았을까? 어떻게 엄마가 돼갖고 이렇게 천연독스러울 수가 있을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이런 상황은 생각을 못했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생각했던 거죠. 이렇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얘 아빠가 성남에서 오는데 놀라서 급하게 오면 위험하니까 걱정이 돼서 배가 기울었다는데 재훈 아빠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제가 먼저 학교에 도착했는데 조금 지나니 얘 아빠가 왔더라고요. 진도 가는 차 안에서도 저는 계속 목줄을 돌리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너무 통곡하니까 애 아빠는 걱정됐는지 그런 나를 쳐다보고 애 아빠는 굉장히 묵묵한 사람이라 제 앞에서 거의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어요. 팽목항에 갔을 때 사실 처음에는 아이가 없다는 걸 인정 못했어요. 제가 평소에 조용조용한 편이에요. 근데 아이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받쳐 끓어오르는데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큰 소리로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크게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전에는 생각 못했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어떻게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죽었을까? 엄마 아빠를 불러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죽었을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이 사회를, 나라를 믿었고 이 모든 사람의 건전한 의식을 믿고 있었는데 애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들이 배신감과 상처를 안고 갔겠구나. 재훈이는 사고 8일째에 그러니까 23일에 138번째로 나왔어요. 장례 치르는 동안 전주에 계신 친정엄녀, 이때까지 집에서 혼자나 부부끼리 앉아 술 한잔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아, 술은 이런 맛이구나 느꼈죠. 육아득들하고 같이 술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한 모금 마시면서 다 털어버리자고 했다가 애들 생각이 다시 나면 아, 몰라. 그러면서 다시 마시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유가족 중에 삶을 이어가는 게 힘든 사람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선 안 되는데 길을 가다가 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뻔히 알아요. 쌩 하고 차가 들어온다는 걸 아는데 나를 내던진 거예요. 차가 급정거하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한순간에 나를 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면 뭐해 그러는 거죠. 생명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자살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를 내치고 몰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운영하는 게,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드는 일처럼 무거워요. 노래를 들어도 예쁜 꽃을 봐도 눈물만 나요. 웃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낯설고 저만 뚝 떨어져 나와 혼자가 된 것 같아요. 재운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슨 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4월 16일에는 제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아침 9시 15분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재훈아? 답을 보냈더니 아니에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죠. 재훈이가 엄마, 배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제 캐리어가 저기 멀리 미끄러졌어요. 그래요. 제가 그래? 어떻게? 걱정을 했더니 재훈이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서는 헬기가 돌고요. 구명조끼 입고 있고 바다에는 구명보트도 있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재훈아, 알았어. 긴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 엄마가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전화 안 할 테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그러고는 전화를 끊으려는데 선생님이 재훈아 하고